(12살의) 나이로 즉위한 소년 임금. 고종은 대왕 대비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히 배움에 힘썼고, 어렸지만 글씨나 문장에 출중하여 임금의 역할도 잘 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친정을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모든 의사결정은 아버지의 몫이었으며,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유 등 쉽지 않은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였다. 강력한 중전의 조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듯 보였으나 결국 그의 부인이자 왕비인 명성황후가 정치적 라이벌이 되었다. 개화와 근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나타났으며, 조선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많은 제국주의 세력들로 인해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다. 긴 재위 기간 동안 근대의 아픈 역사의 궤적에 항상 존재했던 왕, 고종. 그는 현 세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주입니다. 조선의 26번째 왕 고종. 근데 고종은 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황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마지막에 국호는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제국의 국호가 선포가 된 게 1897년 고종. 바로 이제 대한의 제국, 황제국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중국과 동등한 황제의 나라다. 그 황제국의 면모를 갖췄던 대표적인 왕이 고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종은 왕이라기보다는 황제라고 부르죠. 고종 황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 보면 후계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아요. 헌종에게도 후계자가 없어서 철종이 얼떨결에 왕이 올랐고, 1863년 12월 철종이 승하했을 때도 역시 후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이 정치적인 암투 같은 것이 벌어졌고,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왕위 지명권은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신정왕후 조씨라는 그런 인물인데,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부인이에요. 그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왕위 계승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파악하고 이 신정왕후에게 접근을 했고, 신정왕후는 너무 이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니까 자신의 친정 가문인 풍양조씨가 제대로 위상을 가지지 못했다. 이 차에 안동김씨 세도 정치를 확실하게 이게 좀 억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소명을 흥선대원군이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흥선대원군이 아들인 고종을 12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성공을 시키고, 원래 같으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이 정치 형태가 나옵니다. 바로 이 섭정이라 그래서 바로 아버지, 왕의 아버지가 정치를 직접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서 같은 데도 보시면 고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고종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이런 형식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유도 그만큼 흥선대원군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여러 가지 그 개혁정책을 펼쳐요. 그 중심에 안동김씨 세도 정치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도 가문의 권력기구화됐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다시 복설시킨다라든가, 그리고 이 양반들이 당쟁의 온상으로 삼고 있는 소원들 정리해서 600여 곳의 소원을 거의 다 폐지해버리고 47곳만 남겨놓는 엄청난 개혁 조치를 해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은 한편으로 보면 이 소원 정리 사업이 유생들의 반발을 또 초래했고,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도 이제 점차 성장한 거죠. 흥선대원군도 권력욕에 있어서 10여 년간 고종이 20살 넘을 때까지 권력을 잡으니까 이것에 결국은 마찰을 빚어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1873년에. 자, 이제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강했던 아버지가 사라지고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고종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바로 고종의 부인이자 왕비인 명성황후가 또 세요. 그래서 이때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킨 후에 고종에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명성황후와 그 민씨 세력들이 상당히 권력의 중심에 서고,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전개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항상 근대사로 불리는 기점을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18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이런 상황들은 개화와 근대를 둘러싼 이런 갈등들 여기에 더해서 조선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청나라 여기에 이제 일본이 가세하고 서양 세력까지 등장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1894년 이 농민들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저항을 하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진압을 명분으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니까 일본군이 또 개입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나라의 왕비가 정말 살해당하는 창극인 을미사변 그리고 이제 고종이 경복궁에서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간파천까지 정말 이 근대사의 어떤 순환의 시기를 겪은 후에 1897년 마침내 고종이 청나라의 간섭이 약화된 틈을 타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산업을 중흥시키고 전기, 철도와 같은 이런 사회 간접 자원도 확충해 나가면서 근대적인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제 세워나가요. 이제 대한제국은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 같은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확립해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무렵 되면 일제의 세력이 너무 강성해요. 그래서 결국은 1905년 을사늑약 강제적으로 이제 그 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죠. 결국은 1907년에 헤이그의 특사까지 보내면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까지 알리려고 했지만 이것도 결국 좌절되고 오히려 일제에게 빌미를 제공을 해줘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이런 아픔을 맛봅니다. 그리고 이 고종은 강제 퇴위당한 후에 마지막 황제는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되는 겁니다. 고종이 1919년 1월에 결국은 승하를 하십니다. 일제의 만행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분노하고 특히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식혜 드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일제가 독살했다라는 이런 소문까지 돌면서 이 당시에 그 민중들을 폭발시킨 거죠. 그래서 이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근대 그 아픈 역사의 궤적에 항상 존재했던 그런 왕이었다. 거의 한 44년 정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정말 이 근대사의 그 격동의 시기를 함께했던 그런 왕으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우리 사례에서 이 시기는 정말 이 서구 열강 그리고 서구 열강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그 일본 제국주의 일제의 침략이 가장 가소가 되는 시기였어요. 흥선대원군은 철저하게 쇄국 정책이라고 했는데 좀 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외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들을 배격하고 이들하고 문호개방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이런 방식이 있었고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은 그 시기에는 개항의 시기로 나갔죠. 그리고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이런 근대의 격동을 겪으면서 황제국을 선포함으로써 강력한 황제권이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럼 과연 그 황제국,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의 길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일단 이 대한제국은 한동안은 그 위상이 상당히 낮게 평가됐어요. 이 고종이라는 왕은 어차피 무기력하게 나라를 빼앗긴 그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 근대적인 산업 육성이라든가 학교 시설의 확정이라든가 근대적 토지 문서인 지계를 발급한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 조선이란 나라를 근대 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외교관들을 통해 가지고 외교적 채널 특히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 조선의 어떤 위상을 높여 보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 고종 황제의 그런 그 분투와 그 노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